대표님, 지금 대한민국에 외국인으로 아직도 계시잖아요. 아직 한국 네, 국적 아니신데 외국인으로 한국에 굉장히 좀 오래 거주하시면서 한국이라는 국가 그리고 한국 국민들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에 시끄러운 이슈가 많잖아요. 네, 이번에 선거 관련해서. 근데 네, 국가가 문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시민의 과연 우리의 의식은 성숙한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표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시민의식이 성숙한가요? 네. 일단 이 한국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를 우리가 쭉 돌이켜 보면 참 이게 되게 그 대단한 민족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냐? 그렇지 않다. 일단 이게 1번이고요. 왜 그렇지 않냐? 저도 어떻게 보면 한국 피가 흐르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조상들은 북한에서 저기 중국 쪽으로 넘어갔고 중국 쪽에서 이제 뭐 1세, 2세, 3세 저는 몇 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저희 민족성을 봤을 때 뭐 고려인이든 뭐 예, 어쨌든 조선인이든 뭐 일본에서는 예전에 조선인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민족성은 막 그렇게 우월한 민족은 아니다. 일단 이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월한 민족은 아닌데 어떻게 한국이 지금의 글로벌 이렇게 대단한 어, 발전 국가 중에 이렇게 지금 어텐션을 받고 있는 민족이 됐을까를 봤을 때 물론 민족성 안에 우리 노는 거를 잘 하는 것 같아. 그 노는 게 이제는 상업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엔터테인먼트로 들어오다 보니까 K-팝이고 K-드라마고 이제 K-뷰티 뭐 K 이제 뭐 먹는 거 K-푸드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연결되면서 좀 많이 주목받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민족성의 그 우월함이 갑자기 상승되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왜 그러냐? 일단 기본적인 본질은 우리가 그렇게 막 철학적이고 막 그렇게 깊고 우리가 뭔가 이 세대를 이끄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우리는 왠지 따라가는 민족이라 할까? 뭔가 서양 쪽에서 뭔가 잘하는 게 있으면 이걸 따라가려고 해요. 뭐 힙합이 좋으면 힙합을 따라가려고 뭐 패션이 이쪽이 좋으면 뭐 우리가 외국 사람을 아는 게 더 많지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더 아는 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요즘엔 좀 많이 바뀌고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도 깊은 어떤 그런 돈 얘기라든가 자본주의라든가 아직도 중요한 포지셔닝에서 봤을 때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민족성으로 대표하는 게 한국이잖아요. 코리아. 노스 코리아는 아니란 말이에요. 사우스 코리아예요. 이 민족성을 대표하는 게. 근데 이 사우스 코리아의 글로벌의 그 어텐션, 글로벌의 어떤 그 위상은 그렇게 어, 이렇게 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왜? 저는 한 나라에 이제 외국인으로서 살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잘 살려면요. 좀 사람이 성숙돼야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민의식이 성숙된다는 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나라를 사실 대표하고 나라가 위상이 있는 나라. 자, 봐봐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되게 작고 심지어 나라도 없었던 나라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위상이 있어요. 이스라엘 하면 유대인 하면 어때요? 유대인이 차지하는 그 부의 상징이 굉장히 파워풀해요. 이번에도 이스라엘과 미국의 어떤 그 협력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저렇게 이스라엘 저 쬐끄만 나라에 대해서 뭐가 아쉬워서 뭔가 저렇게까지 동맹국으로 저렇게 연결돼 있을까를 보면 뭔가 거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그 뭔가가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민족성이 대단해서 어떻게 보면 그 피라미드 꼭대기 그 탑, 푸체인을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한국이 아무리 재벌이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아무리 대기업을 운영 아무리 어떻다고 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워가 좀 약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큰 얘기를 하니까 큰 얘기를 일단 얘기하고 이제 와닿는 얘기를 할게요. 어,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살면요. 일단 인종차별을 받아요. 네. 일단 이게 와닿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인종차별 누가 가장 많이 하는지 알아요? 백인들이 백인들이 이제 흑인을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한국에서 살면 우리가 한국의 인종차별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한국 사람들은요, 깨끗한 민족이기 때문에 더러운 거를 아예 인종차별. 더러운 게 어떻게 인종차별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인종차별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게. 네, 그래서 중국 사람 하면 어때요? 시끄럽다. 한국 민족은 쉬쉬하고 이렇게 좀 목소리도 낮고 이제 좀 약간 이게 센스와 이런 게 발달되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하지? 그게 어느 순간 이 기준을 너희들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너희들 좀 이렇게 볼 거야. 이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인종차별의 시작이 돼요. 인종차별한 게 다른 거 아니라니까. 그냥 우리보다 우월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우리 우월하지 못하다. 어, 중국을 아직도 후진국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가 하면 중국을 되게 대단한 국가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게 각자마다 다 다른데 시민 의식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한국 사람은요, 자기 민족성보다 좀 더 떨어진 민족을 올라오는 거를 바라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원래 우리 민족보다 좀 떨어져 있으면 그거를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어쨌든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만약에 호주에 안 있었고 제가 그 전에 말레이시아 안 있었고 제가 그쪽 그 전에 이런 다양한 나라로 제가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 그냥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왔다면 사람들은 저를 인종차별을 엄청 많이 했을 거고 제가 많이 당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포지셔닝이 호주에서 한국에 왔다라고 하는 포지셔닝의 무의식적으로 사람들한테 그게 연결된 것 같아요. 왜? 그때 제가 강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어를 쓰면서 전 중국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한국에 오니까 영어를 쓰면서 한국어를 쓰는데 한국어를 무대 위에서 얘기를 못하는 거는 영어로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를 중국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해외 우리가 해외 동포하면 미국 사람이라든가 이런 다른 나라에서 그 선진국에서 살다 들어온 사람처럼 그렇게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영국 영어에 대한 발음이라든가 이런 걸 막 저한테도 물어보고 이러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제 주변에 한국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인종차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당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외국인 등록증을 딱 내미는 순간 인종차별 비슷한 눈빛이 그때 아 하면서 깨닫는 어떤 그 눈빛이 오거든요. 이건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좀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는 대화를 할 때랑 먼저 내가 내 신분을 밝히고 대화할 때 또 달라요. 저는 이걸 두 가지 다 체험해 보잖아요. 중국 사람으로서 혹은 조선족으로서 뭔가 하는 거랑 그냥 진짜 해외에서 좀 살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거랑 이게 다 다르다는 걸 저는 정말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를 포지셔닝하고 나를 포장하고 나를 브랜딩 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는. 그래서 한국에는 그 브랜딩 하나의 외적인 것도 되게 강하거든요. 외모가 조금 깔끔하지 않아도 중국 사람이라고 해요. 예. 뭔가 옷을 좀 그렇게 좀 지저분하게 입는다거나 지저분할 수도 있거든요. 제대로 빨지 못하고 하면 뭐 총각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저는 뭐 그렇게 지저분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뭐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줄 이유가 없죠. 제 와이프가 하도 깔끔해가지고 하고 싶어도 지저분할 수가 없고. 근데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모르겠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했지만 나의 머리 스타일이라든가 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촌스러운 스타일을 고집하면서 한국에 왔는데 그걸 지금까지 고집하고 있었다면 아마 또 좀 촌스럽지 않았을까. 지금은 이제 막 머리도 올리고 뭐 깔끔하게 이제 올백하고 막 이렇게 뭐 어쨌든 이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서민의식이 성숙되냐 안 됐냐를 물어본다면 성숙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월한 민족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도 많이 배워야 되고 아직도 많이 발전해야 되는 민족이다. 그리고 인종차별을 남들이 자꾸 뭐 한다 어쩐다 떠나지 말고 그냥 한국 내에서 봤을 때도 외국인이 한국에서 살기는 그렇게 썩 그다지 좋은 나라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서민의식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베트남에서 왔다거나 내가 뭐 이렇게 하면 한국이랑 굳이 비교했을 때 다 후진국이라 생각하면 일단 거기서 서민의식에 있어서 약간 뭔가 깔보는 느낌? 그런 게 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끼진 않았지만 그게 주변에서 늘 느끼는 거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도 지나가다가도 이상하게 한국 사람 같이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은 다 뭐다? 중국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게 사실은 레이시즘이거든요. 아, 중국 사람의 포지셔닝이 저렇게 됐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미국 사람이라고 미국 동포라고 하는 게 더 낫게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한국 사람들 심지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사람, 생기기 일본 사람 같아요 하면 어떤 사람 나보고 뭐라는지 알아요?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해요. 저게 왜 감사하지? 봐봐요. 나도 모르게 우월한 민족 혹은 약간 미국에서 오신 분가 아이고 이러면서 되게 기뻐하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온 것 같아, 베트남에서 온 것 같아 하면 기분 안 좋아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레이시즘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시즘이라고 하는 그 인종차별은요, 내 안에 있는데 한국 민족이 만약에 성숙되고 우월한 민족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좀 다르고 가치를 두는 게 다르겠죠. 왜 먹고 노는데 한국 민족만큼 더 먹고 노는 걸 잘하는 민족이 없을까요? 네, 물론 이게 지금 되니까 케이팝으로 밀고 가는 거지만 사실 먹고 논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인생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아직도 먹고 노는 것보다 좀 더 책도 보고 좀 더 이제 좀 올드스쿨로 좀 지루하더라도 좀 이게 자신만의 어떤 내공을 닦아야 돼. 자기만의 도끼를 갈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먹고 노는 그런 센스는 많이 발달했고 뭐 남녀 사이에 뭐 섹스 관계를 위한 어떤 기초 작업은 다들 완전 제대로 작업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 섹스 이후의 결혼 삶과 그리고 결혼 삶을 지속하는 삶과 경제에 대한 책임과 거기에 또 부모들이 다 엮여 있고 또 내가 책임져야 되는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뭐가 이렇게 책임지려면 어쨌든 돈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하고 이런 어떤 책임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 게 크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 예, 민족성의 우월함이 그 포지션을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생각이 클 필요가 있는데 그 생각이 작은 이유 중에 원인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것 같아요. 한국어만 하기 때문에. 네, 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한국어만 하고 한국에만 있으면 어차피 민족성이 거기에서 자기도 제가 민족성이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우월한 민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어떤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 부정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민족을 좀 크게 좋게 얘기해줘야 좋은 어떤 영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외국인이 보는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뭐 더 좋게 더 나쁘게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향후 어떻게 발전해 갈까를 보면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래 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 영어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외국에서 좀 해외에서 좀 살아보는 경험 그리고 한국에 살기 너무 좋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다 제가 아까도 그런 비유했잖아요. 우리 집 고양이가 너무 살기 좋은 곳이 어디예요? 우리 집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서 살기 좋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할까? 얘를 밖에 내놓으면 죽어요. 왜? 사료 음, 찾아먹는 거, 사냥하는 그런 힘이라든가 그런 에너지가 다 뭐다? 이게 훈련이 안 됐어요. 그러면 저기 밖에 나가는 순간 죽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한국 사람들은요, 밖에 나가서 사는 순간 죽는 느낌이라고 할까? 왜 음, 너무 프레질해요. 너무 한국이 살기 좋고 모든 게 빨리빨리 의료도 시설도 좋고 모든 면에 다 그게 너무 편안하다 보다 보니까 외국의 삶은 그게 없거든요. 많이. 그게 많이 떨어지다 보면 한국에서 살고 계속 살려고 하고 외국에 나가서 한번 살아보면 한국처럼 화장실도 깨끗하지도 않거든요. 다 지저분하고 막 심지어 담배도 막 중국 같은 거 막 피우고 어쨌든 외국에서 살면 외국의 흉만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기분이 안 좋아지고 막 질이 떨어지는 것 같고 우리도 이번에 뉴질랜드 가도 뉴질랜드가 한국보다 좋다. 뭐가 좋을까 보면 자연은 좋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거기 느릿느릿하는 거라나 이런 것들은 분명 한국보다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외국의 특히 뉴질랜드라든가 호주라든가 봤을 때 서민 의식들은 한국보다 낫다. 서민 의식은 한국보다 더 발전됐다. 예.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장점을 누려야 된다. 그게 안 보이는 가치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따진다고 하면 한국보다 더 좋은 나라는 없다. 근데 안 보이는 서민 의식에 대해서 굳이 비교하자면 서민 의식은 좀 더 밖에 나가서 서양에서 이런 배우는 것들 이런 것들 좀 거기에 영어권의 그런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진짜 이익이 없는 곳에 이익이 있다고 그런 데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음.
대표님 말씀을 사실 되게 공감하는 게 저희가 영어를 배워요. 영어에 어떤 나라보다도 돈을 많이 쓰는 나라인데 사실 그에 비해서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의 영어 수준이 형편없어요. 형편없다는 게 뭐라고 할까? 그냥 교실에서 약간 만들어진 영어? 근데 그런 영어를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을 쓰는 데 비해서 실제 나가서 그 영어를 도구로 쓰면서 정말 내가 그 나라에 살아보고 그 국가의 일원이 되고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나가서 학생으로만 내가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면 도서관에 처박혀서 책만 보다 오는 케이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파트타임이라도 하고 가치를 만들고 일을 하고 돈을 벌어보는 거랑 뭐가 됐든 간에 내 알바로 내 노동력이라도 공급을 해보는 거랑 공부만 하고 소비자로 있다 오는 건 다르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없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영어에 대한 이유도 저도 좀 크다고 굉장히 공감이 돼요.